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연구 대상은 한국 모더니즘 시이고,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나 하면 반복과 변주라는 하나의 현상, 시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이제 이것을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법을 어떤 차원에서 연구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법이 갖고 있는, 이것은 일종의 언술 구조인데,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효과와 기능을 분석해서 구조와 원리가 무엇인지 고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개별 작품을 섬세하게 분석한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언술 구조가 가지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분석해서 구조와 원리를 탐색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7명의 시인, 모더니즘 시인들을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각 시인별 비교를 해보고 시대별로도 비교해본다. 이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인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목적,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필요한데, 연구 방법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요약을 잘 해보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럼 연구의 방법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기법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둘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순서는 기법적 분석의 차원입니다. 무엇을? 이것이죠.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는 이 현상을 우선은 기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두 번째는 개념적 차원에서 해석한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기법적 분석의 차원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을 참고해서 텍스트 언어학 이론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는 현상을 언어적으로 분석하게 되겠죠. 시도 언어긴 하지만 시는 특수한 언어잖아요. 그런데 시를 텍스트 언어학의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분석해버리면 마치 시를 일반 언어 분석처럼 분석해버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예술적 그리고 문학적 특성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일반 언어처럼, 그죠? 언어학을 분석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잘 방법론으로 재구성하겠다. 이걸 참고하되 재구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념적 해석은 서구 철학들과 특히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재구성해서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겠다 했는데 텍스트 언어학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미리 얘기하면 왜 굳이 이 연구의 방법을 시를 연구하는데 왜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언어학의 방법을 가져왔고 참고하고 왜 철학과 정신분석학이라는 시와는 좀 다른 분야의 것을 방법론으로 가져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한다면 시 속에 나타나는 이 반복과 변주라는 어떤 일종의 기법이라고 할까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시에 드러나는데 그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현상과 그죠? 맞물린다는 것은 서로 그죠? 관계를 맺고 또 철학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특성과 맞물리는가. 그죠? 왜냐하면 시에 어떤 반복이 나타났을 때 이상시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할 때 그것은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언어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그죠?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인간의 내면의 정신이 담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언어적 관점을 갖고 있고 접목된다는 겁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 있고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주제도 들어있고 의미가 들어있죠.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내용은 우리가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신분석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 구조, 정신의 어떤 특성과 접목시켜 볼 수 있다.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해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풍부하게 이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 속에 숨어 있는 뭐예요? 기법적인 차원도, 개념적인 차원도, 그죠? 혹은 언어적 차원도, 사상적 차원도, 심리학적 차원도 우리가 숨어 있는 걸 뭐예요? 밝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꼭 한국 현대시 혹은 한국 모더니즘 시를 분석할 때 이런 다른 그죠? 인접 학문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관련 학문을 꼭 이런 것만 방법론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죠. 그런 규칙은 없죠. 다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번 학기에 소논문 한 편씩 쓰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 구성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목차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의 시인을 선정을 하고 그 텍스트를 지금부터 읽어서 그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될 건 뭘까요? 관점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이 시인의 시집을 어떤 관점에서 연구해 보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요거죠. 우리 학생들은 이거 말고 다른 뭔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똑같은 반복을 찾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나도 반복을 해보고 싶다. 그럼 나랑 다르게 해야죠. 나하고 좀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반복을 분석해야 되겠죠. 이상시에 나타난 반복을 분석한다든지 김승시에 나타난 반복을 분석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다른 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소논문 쓰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조금 얘기를 하고 진도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특히 이 교재 내용을 주로 내가 강의할 텐데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한 학기 수업하는 내 강의의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충실히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논문 한 편 써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이제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차적으로 이 목차 구성부터 해야 되죠. 목차 구성을 언제까지 합니까? 10월 1일까지. 이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고 강의 소개할 때 얘기도 했습니다. 한 페이지로 그냥 A4 한 페이지, 많으면 두 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의 자기 논문의 제목, 그다음에 서론, 본론을 최소한 2개 이상, 그죠? 나누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본론에 2장의 제목, 3장의 제목, 4장은 뭐 결론일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일 텐데 1, 2, 3, 4장인데 대체로 1장은 서론, 2장, 3장은 본론, 4장이 결론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어떤 제목으로 내가 이 소논문을 쓸 것인가, 이게 목차 구성입니다. 이걸 하려면 연구 대상을 먼저 선정해야 돼.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이번 학기 수업 중에 공부한 시인 중에서 한 사람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부터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갈 텐데 미리 지금 내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10월 1일까지 그 이전에 한 사람을 빨리 선택하고 그 사람의 시집을 읽어봐야 이 목차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이상, 백석, 김춘수, 김수영, 전봉권. 세계는 7명의 시인이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충실히 하려면 5명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5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백석이면 백석, 김춘수는 김춘수. 텍스트는 우리 교재의 그 전집이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김춘수 시인만 해도 그죠? 남긴 시집이 10몇 권 돼요. 그 중에 한 권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전집을 가지고 합니다. 뭐 굳이 내가 그 중에 어떤 시집 한 권만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우리 학생들은 그건 선택하면 됩니다. 전집을 가지고 하든 그 중에 일부 한 권의 작은 시집을 가지고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 대상을 텍스트를 빨리 선정하고 전집이든 지금 김춘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김춘수 전집이든 김춘수가 쓴 뭐 예를 들면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이라든지 그죠? 그런 시집 한 권을 선택하든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계속 한 번 읽어가지고 뭐예요? 요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번 읽고 이 김춘수 시에서 이게 중요하구나. 혹은 이게 내 나름대로 한번 요걸 내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구나. 요걸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툭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3번 정도 읽는 과정에서 요 이미지가 김춘수 씨는 자꾸 나오는데 요거 한번 내가 분석해 볼까? 이런 어떤 기납적으로 요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은 반복과 변주지만 우리 학생들은 뭐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른 거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 김춘수 씨의 뭐 고찰 혹은 뭐 연구 이렇게 되겠죠. 그 뭐가 요구입니다. 나한테는 요건데 우리 학생들은 각자 다른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에 미리 앞으로 언젠가 얘기해야 되니까 미리 시간을 내서 얘기합니다. 얘기 한번 했어요. 한 걸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대체로 요거 위에도 있지만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이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 의미는 내용에 해당되고 나머지 이 4가지는 형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시는 이 내용과 형식의 뭐예요? 유기적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는 이 편의상 내용과 형식을 분리해서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결합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딱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내용과 형식인데, 자, 요게 기법이라 그랬거든요. 요게 이 연구 대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기법이라 그랬잖아요. 기법은 내용인가요? 형식인가요? 당연히 형식이죠. 당연히 형식이죠. 그러면 내가 찾은 것을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도 처음부터 김춘수 씨의 주제가 뭐다 이걸 뭐예요? 요거로 찾지 말고 요 포인트는, 요 관점은, 연구 관점은 혹은 연구 방법은 요 중에 이 형식 중에 어딘가 찾아야 되겠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역시 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고 대체로 볼 때 처음부터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김춘수 씨에 나타난 사랑, 그죠? 사랑 연구 이렇게 되는데, 혹은 김춘수 씨에 나타난 어떤 주제나 내용, 이게 주제에 해당되니까 김춘수 씨의 의미와 무의미 연구, 뭐 이렇게 주제를 처음부터 내가 연구 관점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형식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이렇게,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요걸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어와 달라서, 보통 언어도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내용과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언어도 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보통의 언어는 이 형식이 별 필요 없어요.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그죠? 소식을 전하거나 오늘 점심 때 뭐 같이 먹자고 얘기할 때 이런 형식이 별 필요 없어요. 비유를 쓴다든지 운율을 사용한다든지, 그죠? 점심 먹자고 운율을, 그죠? 곁들여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할 필요는 없죠. 화자와 어조를 특별히 설정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연인 사이에는 좀 뭡니까? 콧소리도 넣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하죠. 보통의 언어는 의미만 전달하면 목적이 달성됩니다. 근데 시는 이 형식이 오히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이 어떻게 돼요? 의미를 더 뭐예요? 복잡하고 미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의미가 김춘수 씨의 주제는 사랑이다. 김수영 씨의 주제는 자유와 사랑이다. 김현 비평가의 평론 글이 처음 그렇게 시작합니다. 김수영 씨의 주제는 사랑, 자유다. 혹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 그런데 독특한 운율을 통해서 의미를 미묘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바꾸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화자와 어조를 통해서 의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미묘하게 우리가 연구의 절차가, 연구의 방향이 이 형식 중에 어딘가 관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미지를 구사했기 때문에, 어떤 운율을 구사했기 때문에 의미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논문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왜? 형식이 의미를 자꾸 변화시키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언어는 미묘하고 복잡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형식을 분석해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 해석하고, 그래서 주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랑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러니, 역설적 의미를 오히려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진짜 숨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사랑 노래인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사랑 노래인데, 연애시인데 속에는 풍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비판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걸 찾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어딘가 형식적인 특성 중에 어딘가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까지 전개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복잡하고 거창하게 할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소논문의 분량이
여기 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A4 7장, 그죠? 최종적으로 A4 7장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그죠? 혹은 자기가 범위를 잘 찾아야 되겠죠. 너무 큰 거 찾으면 A4 7장보다 너무 많은 분량이 필요한 어떤 주제를 혹은 관점을 찾아버리면 힘들죠. 딱 적당하게. 그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분량에 적당한 어떤 뭐의 관점을 찾았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 중에 김수영 씨의 어떤 이미지가 계속 등장한다. 하나만 찾아도 되지만 한 두세 개 같이 찾아서 이 A 이미지와 B 이미지와 C 이미지 사이의 관련성을 나중에 종합해도 되겠고, 운율을 해도 되고 화자와 어조를 찾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힌트 일종의 조언을 한다면 시 연구에서 가장 기본은 이미지 연구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나는 좀 초보적인 단계보다 좀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미지가 가장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이미지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게 비유와 상징입니다. 이건 잘 알죠? 비유에도 이미지가 사용되고 상징에도 이미지가 사용돼요. 뭐로 사용돼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로 따지면 보조관념으로 사용되는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샛별 같은 눈동자, 어떤 게 이미지입니까? 샛별 같은 눈동자, 어떤 게 이미지입니까? 어떤 게 원관념이고 어떤 게 보조관념입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내가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샛별을 가져온 거잖아요. 원관념은 눈동자고 보조관념이 샛별입니다. 그 보조관념이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이미지의 속성은 뭐예요?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언어입니다. 감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오감이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자극하는 언어가 이미지입니다. 왜 이미지를 시에서 가져올까요? 그냥 그 사람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시가 아니고 평범한 일상 언어니까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이미지의 속성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이 오감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왜 그렇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시에서 필요할까요? 그렇게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즉 이미지를 사용해야 실감이 나거든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설명이지 실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감을 주려면 샛별을 가져와야 돼요. 샛별은 시각적 연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니까. 시각적 연상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그죠? 촉각적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게 이미지가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미지는 대체로 어떤 언어들이에요? 수상어나 개념어가 아니죠. 어떤 언어예요? 감각적 언어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언어.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언어예요. 개념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보통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의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과 주제에 해당돼요. 금방 내가 사랑, 자유, 김춘수 씨의 주제는 김수영 씨의 주제는 사랑과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랑과 자유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개념어, 추상어죠. 그런데 이걸 사물의 언어, 그죠? 현상의 언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 대신에 이미지를 구사해야 되겠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 장미를 표현했다든지, 그죠?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새를 얘기해요. 종달새를. 김춘수의 시에 실제로 자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새를 등장시키거든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비유를 만들기도 하고 상징을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이미지 혹은 비유, 상징 이걸 가지고 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의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조금 색다른 거 하는 것은 이제 화자와 어조의 그죠? 포인트를 찾거나 운율, 즉 리듬, 음악적인 요소, 음악적 규칙을 한번 찾아보거나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포인트는 크게 이
2, 3, 4, 5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굳이 어디에 영역을 포함시킨다면 여기에 속합니다. 운율, 이것도 반복도 음악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반복과 변주는 뭐와 직결돼요? 노래와 직결되죠. 노래에 반복이 들어가면 이 음악적 효과가 생기고 규칙이 생깁니다. 반복. 그러니까 이 연구는 크게 보면 이것과도 관련되는데 나는 이걸 이제 언술 구조라는 영역으로 좀 더 특화해서 운율이라고 하지 않고 언술 구조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과제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 대상을 계속 읽으면서 이 중에 어딘가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포인트를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요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죠? 김준수는 이런 비유를 자꾸 사용하는데 이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김춘수 시에서 그죠? 형상화되어 있다. 어떤 주제를,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한다. 자,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에게 힌트를 줬어요. 뭘 가지고 하는가는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읽어가면서 실물을 보면서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뭘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먼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문학 연구는 기납적입니다. 기납법입니다. 먼저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시를 분석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시를 자꾸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10월 1일이 이 목차 마감일입니다. 그죠? 목차 마감일. 그 후에 그 목차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 피드백을 토대로 목차를 좀 다시 조정하거나 재구성해서 자기 완성된 소논문을 학기 말에 제출합니다. 알겠죠?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학기 공부를 하고 작품 한 편 한 편을 대하고 지금 우리가 2장부터 공부해서 백석, 그 다음에 김춘수, 김수영, 어디죠? 전봉구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이 소논문을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했고, 왜냐하면 꼭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갑니다. 29쪽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왔어요. 텍스트 언어학을 기법적 분석의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텍스트성이다. 텍스트성은 텍스트 언어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개념은 텍스트가 이게 만드는 기본 조건인데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가 7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7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중에 이 연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만. 그래서 2가지를 다시 여기다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속 구조, 두 번째는 결속성입니다.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교재를 진도를 읽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청 구조 속에 나타나는 문법적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예를 계속 들겠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문장 구성 성분상 주어, 목적어, 동사라는 관계에 의해서 문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철수는 영희는 강아지는 이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됩니다. 주어는 문장이 안 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해야 최소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주어와 서술어가 돼야 문장이 되죠. 그 관계입니다. 텍스트가 되려면 그죠? 하나의 문장이 성립하려면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우리 학생들 싱겁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텍스트 언어학은 굉장히 상식적인 기초적인 언어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법적 관계가 이 결속 구조를 의미합니다.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문법적 관계를 그죠? 토대로 하나의 문장이 성립됐지만 그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당연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철수라는 어떤 주어의 존재도 있고 영이라는 존재도 있겠죠. 어떤 문맥 속에서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나오고 영이도 어떤 사람인지 나오겠죠. 그죠? 그 한 문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저에, 기저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이건 표면이고, 기저 텍스트의 기저에 뭐가 의미론적인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가 성립하려면 문법적 관계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성립해야 되고 의미론적, 그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의미론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걸 텍스트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요 얘기예요. 텍스트라고 하려면 요것과 요것이 충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요거 말고도 이제 7가지니까 더 있는데 그것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 공부했죠?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29쪽 좀 빨리 갑니다.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 구조는 텍스트 표청 구조, 그죠? 지금 내가 설명했습니다. 표청 구조라는 것은 표면에 나타난 겁니다.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연쇄 속에서 상호 연관 짓는 방식에 관여하므로 문법적인 형식 및 규칙과 관계한다. 그죠? 내가 지금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 우리 언어마다, 그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는 교차어죠. 그래서 문법적인 특성이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철수는이 주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조사를 보고 알죠. 영의를, 이게 목적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조사를 보고 알죠. 그죠? 체언 뒤에 붙는 건 조사고, 용언 뒤에 붙는 건 뭐예요? 의미. 그죠? 의미. 그러니까 교차어는 의미와, 조사와 의미가 발달되어 있죠. 그죠? 아무튼 뭐, 그거는 언어마다 다른데, 아무튼 문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점은 이 연구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의 언술 구조를 부분적 표현의 영역에서 단어, 구절, 문장 등 텍스트 표청 구조의 구성 요소들을 구문론적이라는 게 문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 간단합니다. 자, 텍스트 언어학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라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현상이나 기법이잖아요. 요 차원과 맞물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반복이다 이렇게 보고, 요 차원과 맞물리는 게 변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이 모여서 변주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반복은 똑같은 게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야 더 쉬우니까,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에 풀이 눕는다가 반복돼요. 물론 다른 것도 반복이 많이 됩니다만 그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풀이 눕는다가 반복돼. 1년에서도 반복되고 2년에서도 반복되고 3년에서도 반복돼요. 1년에서 처음 반복될 때 이건 반복인데 2년에서 반복될 때 이제 변주가 일어나요. 3년에서 또 변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반복은 기본적인 것이고 반복이 모여서 반복의 관계가 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이 반복은 시를 분석할 때 부분적 표현의 영역이다. 조금 전에 김수영 시에 나타난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문장의 반복을 여기에 놓고 봅니다. 근데 1년에서만 반복되지 않고 2년도 반복되고 3년도 반복되면서 그게 변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변주라는 이 영역은 부분적 영역이 좀 더 확대되어서, 그죠? 물론 이게 없으면 이게 있을 수 없겠죠. 반복이 기본이 되어서 이제 변주가 일어나는데, 변주는 좀 더 연구성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혹은 한편의 시에서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시상 전개의 과정에서 이제 변주가 일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속 구조라고 하는 이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을 반복과 관련시키고, 의미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변주에 관련되는데, 조금 이따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결속성의 대표적인 의미론적 관계가 인과관계입니다. 왜요? 이게 의미론적으로 묶어줄 때 가장 확실한, 그죠? 관계는 인과관계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할 때 가장 뭐예요? 관계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죠? 마당에 뭐예요? 마당이 축축한데 왜 축축하냐? 새벽에 비가 왔기 때문에 축축하죠. 이 인과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가장 확실한 의미론적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과관계 말고도 다른 어떤 의미론적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인과관계인데 아무튼 이러한 의미론적 관계는 한 부분적인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그 부분들의 부분적 표현이 모여가지고 한 편의 시를 이룰 때 그 전체적인 영역, 이거는 부분적인 영역, 이건 전체적인 영역에서 계속 반복이 일어나면서 변주를 만들어낼 때 어떠한 의미 관계로 변주가 일어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각각의 시마다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변주는 어떤 의미론적 관계가 있고, 여기 의미론적 관계.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반복은 어떤 의미론적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이 분석의 과정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기법적 분석의 차원에서 텍스트 언어학의 이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이 첫 번째 거는 반복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이 두 번째 이건 문법적 관계니까 의미론적 관계는 변주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법적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문장 구성 성분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단어가 반복될 수가 있고요. 단어보다 조금 더 큰 단위는 구입니다. 구보다 좀 더 큰 단위는 절이에요. 가장 큰 단위는 문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풀에서 풀이 눕는다가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는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풀이 눕는다가 반복돼. 문장이 반복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풀이 눕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 반복의 분석에서 문장의 반복이라는 영역에서 분석하고 어떤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그러면 그 단어의 반복에서 어떤 구어의 반복, 절의 반복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문법적 관계를 토대로 1차적인 분석을 합니다. 1차적인 분석. 그게 바로 반복 분석입니다. 2차적 분석은 뭐예요? 변주를 분석하는데 이것은 의미론적 분석이에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그죠? 어떤 관계가, 인과관계 위에도 많은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세요. 또한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성은 이게 두 번째죠. 아까 기저란 게 뭐예요? 밑에 숨어 있다는 거죠. 기저 텍스트 세계에서 개념들, 그죠? 이거는 단순한 문법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숨어 있죠.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할 때 어떤 개념들이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개념들과 그 관계가 구성체 내부에서 갖는 상호적 접근과 적합성을 의미하므로 의미론적 맥락, 그죠? 자, 1차 연구는 문법적, 구문론적 관계고 2차 연구는 의미론적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조금 뭐예요? 이 분석을 심화해 나가는 거죠.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 점은 이 연구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변주의 언술 구조를 시상 전개에 따르는 연구성의 영역. 그죠? 자, 위에 첫 번째 거는 부분적 표현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내가 설명으로 다 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했어요. 부분적 표현의 영역은 1차 연구고 이제는 뭐예요? 시상 전개에 따르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연구성을 통해서 1년, 2년, 3년 이런 시상 전개를 통해서 자, 10가지 의미 관계를 내가 찾아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러이러한 논리적 그죠? 유형이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이 7명의 시인들을 다 언술 구조를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 변주의 방식을 이 차원에서 의미론적 관계에서 분석해 보니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대체로 인과관계 하면 모든 게 다 포괄적인 거죠. 세부적으로 10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7명의 시인을 연구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10가지의 의미론적 관계가 있더라. 즉 변주의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점청,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그죠? 이렇게 10가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납적으로 찾아진 것입니다. 내가 이걸 먼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작품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점청이 있으면 점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점강. 알죠? 점청의 반대가 점강이잖아. 점청은 뭐예요? 점차 강하게 얘기하는 거. 점차 강도를 높이는 거. 그죠? 의미를 더 강하게 하거나, 그죠? 정서를 더, 강도를 높이거나. 그 반대는 점강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점청이 있으면 점강도 있어야지. 그런데 시를 실제 분석해 보니까 이 7명의 시인들의 점강이라는 의미론적 구조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가지에서 뺀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게 다 기납적으로 찾아진 것이다. 근데 이제 책을 쓰니까 서론에다가 이걸 썼을 뿐이지 미리 내가 먼저 생각해낸 게 아니란 겁니다. 결과적으로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명의 시인이 다 이 10가지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이상은 이 중에서 어떤 변주의 방식을 보여주고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대체로 한 2-3개가 결합돼요. 알겠습니까? 그 시 세계 전체에서. 백석은 이 중에 어떤 변주의 방식을 보여주고 역시 2-3개 결합돼요. 어떤 시인은 집중적으로 어떤 변주의 방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많은 방식들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나중에 가면 변별성이 나타난다. 일단은 10가지를 여기 정리해 놨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30쪽)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1차적 연구 청이로서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의 언술 구조를, 그죠? 이제 1차입니다. 반복에 대한 분석이에요. 표청 텍스트의 결속 구조에 해당하는 회기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회기, 부분 회기, 병행 구문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그것도 7가지인데 대체로 6가지 정도인데 그걸 대표하는 게 회기입니다. 회기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분 회기도 회기가 들어있고 병행 구문에도 회기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병행 구문이 뭐라 그랬어요? 반복하긴 하는데 어떤 거는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변한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상의 시 오감도 1. 제1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러고 할 때 1, 2, 3, 4부터 13까지는 바뀝니다. 그건 계속 새로운 숫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예가 무섭다고 그러고 이건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는 것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회기죠. 회기. 똑같은 동일한 게 반복되는 게 회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행 구문에도 회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반복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도 물론 있죠. 그죠? 생략은 뭐예요? 생략은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일부만 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략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에 생략이. 그러니까 회기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게 회기, 부분 회기, 병행 구문, 대용형, 생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대표 선수는 회기입니다. 그래서 회기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 1차 연구에서 문법적 관계를 연구하는 이 반복을 연구할 때 이런 걸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다. 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언어학의 기초 개념이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겠다. 그렇게 분석하되 이 언술 구조에 나타난 이 회기, 부분 회기, 병행 구문, 대용형, 생략이라고 하는 이 반복의 여러 가지 반복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 언술 구조를 통해서 분석할 때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시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요걸 고려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미적 효과, 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지금 텍스트 언어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방법론을 빌어올 뿐이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회기는
동일한 단어, 구절, 문장 등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부분회귀는 품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부분회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어요.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죠? 그 사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반복했지만 품사를 바꿔서 반복했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이게 부분회귀입니다. 반복이긴 반복인데, 그죠? 조금 다른 반복이죠. 약간 변형시킨 반복입니다. 부분회귀. 병행구문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고 새롭게 자꾸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병행구문입니다. 환어는 말을 바꾸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또 한 번 들겠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죠? 철수가 영희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한다를 그리워한다는 그 말을 바꾸었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는 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대용형 여기 나와 있죠. 대명사, 대동사, 대용수식어, 대보호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앞에 이미 한번 사용했던 것을 간단히 줄여서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는 그죠? 이렇게 그는 철수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지만 대명사를 사용해서 반복. 이게 대용형. 생략 아까 얘기했습니다. 반복이긴 반복인데 어떤 부분을 빼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다 공통적으로 이 회귀라고 하는 큰 틀에 하위 범주가 이렇게 완전회귀, 부분회귀, 병행구문, 대용형 이런 게 있다. 31쪽으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설명이에요? 첫 번째 1차 연구 반복에 대한 분석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변주에 대한 분석, 결속성과 관련됩니다. 이거는 결속 구조와 관련되고요. 31쪽입니다. 한편, 그죠? 둘째 단락, 여기서부터 두 번째 이제 연구, 변주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편 이 연구는 2차적 연구 청이로서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변주의 언술 구조를 표청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기저 텍스트 세계의 결속성에 연결시켜 이랬습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냥 결속성이라고만 하지 않고 왜 결속 구조를 결속성에 연결시킨다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이 변주는 그 속에 반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반복이 모여서 변주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도 그래요. 이 결속 구조는 결속성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 따르고 아니에요.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은 그것이 모여서 변주를 이루기 때문에 변주 안에는 반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속 구조를 결속성에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거는 결속성이고, 요거는 결속 구조고, 요거는 결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이 모여서 변주를 이루기 때문에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예. 결속성에 연결시켜 의미와 의의, 연속성, 활성화, 연결관계의 강도 등의 차원을 고려하면서 분석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경청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연구청에서 연구의 뭐예요? 초점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주를, 회귀가 변주입니다. 미안합니다. 반복입니다. 반복을 회귀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을 일으키는 거, 요걸 찾아내는 것이고, 이제 결속성에 가서는 어떤 걸 주로 찾나 하면, 어떤 걸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나 하면 대꾸입니다. 대꾸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쪽. 여기서 구문론적 연구를 의미론적 연구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는 병행구문과 대꾸다. 병행구문 앞에서 여기 나왔죠? 자,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병행구문과 대꾸의 관계를요.
유사한 속성이 있는데 두 개 다 보세요. 병행구문은 각 단위별로 동일한 표천 구조를 반복하되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랬죠? 예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설명은 좀 생소하지만 예를 생각하면 쉬워요. 계속 내가 예를 똑같은 걸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반복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복도 교육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 여기도 반복이 있네요. 반복. 왜요? 이상시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이게 병행구문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병행구문 하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용어가 생소하니까 이게 병행구문이에요. 자, 보세요. 대꾸는 비슷한 어조나 강세를 가진 것으로 짝지은 둘 이상의 글귀를 구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한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 한국시에도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병행구문이나 대꾸나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대꾸도 뭐예요? 앞에 사용된 것하고 동일한, 그죠? 형식, 문장 형식을 A는 B고 C는 D다 이러면 여기도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을 다시 사용해요. 그런데 대꾸는 뭐예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그죠? 대응되게 이렇게 하죠. 여기 대꾸죠. 알겠습니까? 대꾸나 병행구문이나 아주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병행구문은 어디에 영역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여기. 부분적으로 사용될 때 이게 병행구문이고 이렇게 시 전체에서 병행구문을 만들어낼 때는 이게 대꾸라고 내가 이름을 원래 대꾸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결속성에 여기 변주를 연구할 때는 이게 시 전체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니까 대꾸고 부분적인 표현에서는 병행구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행구문과 대꾸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뭘 연결시켜줘요? 결속 구조를 결속성으로 연결시켜준다. 내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반복이 변주 속에 끼어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이 모여서 변주가 되잖아요. 그때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병행구문과 대꾸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두 가지 원리는 똑같은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이거는 시 전체에서 이렇게 1년과 2연이 서로 대꾸를 이룬다든지 이렇게 할 때 대꾸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연에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가 이게 병행구문이고 내가 핵심을 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텍스트 언어학에서 병행구문은 결속 구조를 강화하는 특성을 갖는데 병행구문은 기본적으로 결속성이 아니고 결속 구조에 해당돼요. 문법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죠? 회귀의 일종이에요. 즉 반복의 일종이에요. 병행구문. 그런데 내 연구에서는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대꾸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금 취급한다는 겁니다. 대꾸의 기법은 병행구문의 기법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영구성의 영역에서 구사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연구는 부분적 표현의 영역인 병행구문을 영구성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대꾸의 기법을 통해 32쪽입니다. 결속성의 차원을 분석하는. 결속성의 차원을 분석하는 이거죠. 두 번째 2차 연구는 병행구문을 대꾸로 그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결속 구조를 결속성으로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반복을 변주로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32쪽 위에서 열째 줄쯤입니다. 이때 자, 변주의 방식으로 삽입되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에서 이 변주는 대꾸라고 하는 이 그죠? 기법을 통해서 내가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이 대꾸가 가장 중요한 이 변주의 기본 원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10가지 나왔었죠. 이 변주의 방식이 7명의 시인을 연구한 결과 10가지 의미론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 10가지가 바로 뭐예요? 대꾸의 의미론적 관계다. 그죠? 7명의 시인이 각각 이 의미론적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32쪽.
이때 변주의 방식으로 삽입되는 새로운 요소들은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점청,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 이제 대꾸만 붙이면 돼요. 이 어미론적 관계가 다 대꾸의 유형이니까요. 병렬적 대꾸, 대비적 대꾸, 대칭적 대꾸, 연쇄적 대꾸부터 어디까지? 기결적 대꾸까지. 이 10가지 대꾸의 형식이 모더니즘 시의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라는 것의 변주의 10가지 유형이다. 다 대꾸인데 이 10가지 대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이 변주의 방식의 변별성, 차별성. 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32쪽 둘째 단락입니다. 변주의 방식으로서 대꾸의 단일 유형뿐만 아니라 유형을 복수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 구도를 형성하는 복합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10가지가 한 편의 시에 이 변주를 연구해 보니까 결속성을 연구해 보니까 어미론적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이 10가지 중에 한 편의 시 하나만 구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병렬적 대꾸만 구사하고 어떤 사람은 점청적 대꾸만 구사하고 어떤 사람은 대칭적 대꾸만 구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시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인은 한 편의 시 속에서 이 변주를 2가지 이상 결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병렬 대꾸, 병렬적 대꾸와 점청적 대꾸를 같이 결합해서 한 편의 시. 그런 시는 좀 더 복잡하겠죠. 어미론적 관계가 좀 더 복잡하겠죠. 그런 시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시인이나 시대별, 시인별, 시대별 분류를 할 때, 유형별 차이점을 얘기할 때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그죠?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별 시인을 연구할 때 단일 변주 혹은 대꾸의 단일 유형을 구사하는 시인이 있고 복합 유형을 구사하는 시인이 있다. 이걸 미리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연구할 때 어떤 시인은 단일 유형으로 즉 변주를 하나만 시 한 편에 하나의 변주만 그죠? 하나의 대꾸만 구사하는 사람이 있고 2개 이상을 결합시킨 좀 더 복잡한 대꾸 혹은 변주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1절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간단한데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을 빌려와서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제 드디어 2절로 넘어갑니다. 어디입니까? 개념적 해석의 차원입니다. 이 개념적 해석의 차원은 주로 철학적인 개념들, 사상적 개념들 혹은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철학적 개념, 정신분석적 개념들이 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복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씩 해볼 텐데 기본은 이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반복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론으로 빌려왔지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죠?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왜 반복과 관련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공부하면 우리 학생들이 꼭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 교양과 상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어떤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죠? 인문학을 할 때, 계속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이 계속 다른 그죠? 공부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개념이. 근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죠? 몰라도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어떤 개념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사상 및 정신분석학으로서 프로이트의, 자, 프로이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서 정리됩니까? 압축, 전이, 그 다음에 쾌락 원칙, 죽음 충동, 반복 강박. 5가지.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설명을 들으면 쉽습니다. 두 번째,
이제 락강 둘 다 정신분석학에 해당됩니다. 이 개념들이. 락강은 어떤 개념? 언유, 환유, 주의상스, 실제, 대상 A, 환상. 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기본 개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 중에서 니체와 베르그송이죠. 니체의 위버맨시. 이거 초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많이 들어봤죠? 니체의 초인. 근데 이게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위버맨시. 독일어 그대로입니다. 독일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힘의 의지. 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파워. 영어로 파워인데 이것도 그동안 번역이 이상하게 돼서 권력의 의지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권력하면 우리는 조금 정치적 권력과 관련시키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그죠? 권력이라고 번역하면 역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의 의지, 영혼회귀, 그죠? 이게 다 반복과 관련됩니다. 이 개념들이. 다음에 베르그송의 개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레즈 가타리. 가타리는 빼야 된다 그랬죠. 예. 나중에 책이 나오면 이게 다 이제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초교기 때문에 1차 원고기 때문에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니트로넬로. 자, 니트로넬로가 뭘까요? 이건 원래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에서 반복되는 반복구를 니트로넬로라 그럽니다. 음악이야말로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후렴이라고도 쉽게 얘기하고 반복구라고도 얘기하는데 후렴과 반복구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악 양식이 뭐 여러 가지 음악 양식이 있잖아요. 서양의 음악 양식이. 이렇게 A가 A 형식이 왔다가 B가 왔다, 그 다음에 A 다시가 왔다가 C가 왔다가 A2 다시가 왔다가 D가 왔다. 이렇게 만약에 음악이 전개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반복일까요? A와 A 다시와 A2 다시가 반복이죠. 그런데 완전 반복은 아니고 약간씩 변주를 일으키면서 반복합니다. 그죠? 여기 이런 음악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악 속에, 시가 아니라 음악 속에 반복과 변주가 이렇게 그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와 음악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들레즈라는 사람이 이 니트로넬로 개념을 가지고 꼭 음악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삶 전반에 모든 분야에 이 니트로넬로 개념을 가지고 철학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와 반복. 이것은 책 이름인데, 책 이름. 요거 자체가 반복이 들어있죠. 반복. 자, 이 개념적 해석의 차원은 조금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작품을 분석하면서 요것은 뭐냐. 왜냐면 요거 자체가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쉽게 설명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받았습니까? 못 받은 사람? 자, 이제 봅시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부터 하나씩 개념을 설명합니다. 넷째 줄 보세요. 프로이트는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꿈 작업이라 명명한다.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 꿈을 꿔보죠. 꿈이 왜 나타날까요? 어떤 잠재된 무의식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잠재적 꿈 사고가 내 안에 누적된 무의식입니다. 외연적 꿈 내용이 뭐예요?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외현이니까 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프로이트가 어떤 책에서 처음 밝혔어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책이죠. 꿈의 해석. 언제 이 책이 나왔을까요? 1900년.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1900년. 엄청 오래된 책인데 지금 읽어봐도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한번 아무튼 거기에 간단합니다. 지금 왜 이 프로이트의 이 개념을 지금 반복과 변주와 관련해서 방법론으로 삼느냐. 꿈이란 것은 무의식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죠? 꿈은 무의식이 반복하고. 그래서 반복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 꿈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가
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나타나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을 알아내면 뭘까요? 이게 꿈 작업인데 꿈이 만들어지는 이 법칙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뭘 알고 싶어 하나요? 이 꿈 현상 속에 어떤 내 욕망이 들어있었을까? 무의식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는 이게 꿈의 해석이죠. 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칙을 알아내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 X가 Y가 되는가? X가 완전히 그대로 Y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재구성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이 왜곡되고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법칙, 이 꿈 작업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한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뭐예요? 그 책입니다. 꿈의 해석입니다. 우리도 그걸 각자 시도 많이 해보잖아요. 꿈꾸고 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죠? 요거 알려고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핵심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프로이트가 밝혀낸 거예요. 책에 나오니까, 그 책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정리한 차원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법칙이 하나는 압축이고 하나는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이트 개념 5가지 중에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요거는 꿈 작업의 법칙입니다. 꿈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가? 왜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까요? 이게 반복과 관련되니까. 요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꿈이 반복적으로 자꾸 무의식이 반복적으로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꿈뿐만 아니고 꿈은 정상의 대표적인 정상이고 꿈 말고도 많은 정상들이 있죠. 신체적인 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상이 이상한 정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내가 왜 이런 정상이 나타났을까? 그죠? 치료를 해야 되죠. 그죠? 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조금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35쪽 보세요. 프로이트가 말한 꿈 작업의 중요 개념인 압축과 전이 그 중에 첫 번째 압축에 대해서 지금 프로이트 전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압축은 생략, 부분 선택, 통합 및 용해 이렇게 간단합니다. 압축은 뭔가 하면요. 무의식에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고 C라는 재료가 있는데 원료가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 여기서 압축이 일어나서 A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는 요 A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B도 C도 이 A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A가 대표 선수로 A, B, C라는 세 가지 무의식의 차원을 종합해서 자기 혼자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 안에는 사실은 뭐도 들어있어요.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죠. 이게 압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꿈은 압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사건이나 배경이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인물도 꿈에 나타나는 A라는 인물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와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 나라는 얼굴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는 나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이 같이 결합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건도 그렇고요. 어제 겪었던 사건이 꿈에 나타났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그 유사한 사건을 겪었거든요. 꿈에 나타나는 사건은 어제 사건과 10년 전의 사건이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사건 같기도 하고 10년 전 사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게 압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걸 이렇게 좀 개념으로 설명한 게 이 문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전이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